할매, 지금 당장 도망쳐.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떡국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옆집 만성 영감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만성 영감이 제 손목을 잡아 끌었어요. 마을회관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설날 아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6이 됐어요. 평생을 과수원 일구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제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미치광이 취급받고 죽을 뻔한 이야기. 제 기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새벽 저는 죽은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영감이 우리 과수원 한가운데 서서 흙을 미친 듯이 파내고 있었어요. 삽질을 할 때마다 검은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분명 한겨울인데 여름 적삼만 걸친 채였어요. 땀에 젖은 등짝이 달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영감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한 발짝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간힘을 쓰는데 영감이 갑자기 삽질을 멈추더니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어요. 평소에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눈을 한 적이 없는 양반이었거든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말순아, 도둑 들었다? 그 고함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팍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흥건했고 잠옷이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서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떨리는 숨을 가다듬었어요. 76해를 살면서 이렇게 불길한 꿈은 처음이었습니다. 영감이 저 세상 간 지 5년이 넘었는데 왜 하필 설날 아침에 이런 꿈을 꾼 걸까요? 도둑이 들었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슴 한쪽이 싸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목이 바짝 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김치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 배추김치를 꺼내 먹었거든요. 시원하게 익은 김치를 밥 위에 얹어서 먹었던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위 칸, 아래 칸, 문짝 선반까지 살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5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로요. 내가 진짜 노망이 났나?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부엌에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느낌, 그게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딸내미가 요즘 자꾸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펄쩍 뛰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정말 그런 건 아닌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김치통은 결국 싱크대 위에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꺼내놓고 안 넣었던 거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 않았어요. 아침 8시쯤 마당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번쩍번쩍 윤이 나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문 앞에 멈춰 섰어요. 서울 사는 딸 영희와 사위 창수였습니다. 저는 얼른 덧옷을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설날에 자식들이 오는 건 당연히 반가운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기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뭐라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묘한 불안감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영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겨울이니까 당연한 건데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겁고 진한 향이었습니다. 딸이 언제부터 이런 향수를 뿌리고 다녔을까요? 장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수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세배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창수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것 같은 탐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창수가 검은색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뇌세포 살리는 100만 원짜리 보약입니다.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셔서 유명한 한의원 찾아다니며 지어왔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비싼 걸 왜 사왔냐고요. 하지만 영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난번에 가습을 켜놓고 외출한 거 잊었어? 이웃집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난리였잖아. 요양원 상담 예약해뒀어. 제발 약 좀 먹어.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평생 불단속은 귀신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딸이 단호하게 말하니 제 기억이 틀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조작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흐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탕약을 입에 댔어요. 첫 모금을 넘기는 순간 혀끝에 이상한 맛이 퍼졌어요. 달짝지근하면서도 끝맛이 비릿했습니다. 마치 덜 익은 풋과일을 베어 물었을 때 나는 떫은 맛 같았어요. 역겨웠지만 이미 절반을 삼킨 뒤였습니다. 잘 드셨네요.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창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처음엔 추워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저림이 팔꿈치까지 올라왔어요. 거실 바닥이 배 위처럼 출렁거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요. 환각일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 되뇌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머 엄마. 영희가 달려왔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변기 물탱크 뒤에 빈 소주병 3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요. 영감이 살아있을 때도 제사상에서 입술만 대는 신용을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 제가 알코올에 의존하는 노인인 것처럼 꾸며놓은 거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소주병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밤새 나도 모르게 술을 마셨나?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뺨을 3개 때렸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뺨이 얼얼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릿속이 자꾸 안개처럼 흐려졌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안방에서 창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문 앞에 섰습니다. 네, 변호사님. 서류는 완벽해요. 오늘 동네 사람들 앞에서 쇼 한번 하고 바로 입원시킵니다. 걱정 마세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심코 발을 옮기는 바람에 낡은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창수가 문을 열었어요.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세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금 들은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쇼를 하고 입원시킨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인감도장을 비닐에 싸서 뒷마당 장독대 고추장 항아리 밑에 숨겨뒀던 기억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재산을 지키려 했던 본능이었을까요? 엄마, 마을회관 가야지. 영희가 불렀습니다. 현관에서 외투를 입으려는데 창수가 두꺼운 패딩을 빼앗고 얇은 코트를 입혔어요. 눈 오는 추운 날인데 굳이 얇은 걸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포근하대요. 창밖에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며 창수가 과수원을 바라보는 눈빛을 봤어요. 저와 영감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땅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나무를 심으며 손톱이 까지도록 가꾼 땅이에요. 그 눈빛이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탐욕스러웠습니다. 저 땅이 탐나는 거구나.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을로 가는 길은 눈이 쌓여 미끄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걸었을 텐데 다리가 고무줄처럼 힘없이 풀렸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두어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창수가 부축하는 척하며 제 팔뚝을 움켜쥐었는데 그 힘이 너무 셌어요. 살이 눌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멍이 들겠다 싶어서 얼굴을 찡그렸지만 창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서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말순 없니? 안색이 왜 그리 흑빛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창수가 끼어들었어요. 치매기가 있으셔서 밤새 헛소리하느라 못 주무셨어요. 떡국이라도 드시게 하려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효자네. 장모님 복이 많으셔. 저는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제발요. 하지만 혀가 굳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답답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마을회관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마을 입구 쪽에 낯선 검은색 승합차가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신한 건장한 남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우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전봇대가 뱀처럼 휘어지는 환각을 보았어요. 저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창수가 제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걱정하는 척하는 목소리였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요. 떨리는 다리로 마을회관 계단을 올랐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갑자기 귀를 찢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설날 아침 마을회관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험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안은 후끈했습니다. 난로 2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 냄비 앞에 아낙네들이 모여 국자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설날 떡국 잔치 특유의 흥겨운 분위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옥잔의 옆에 가서 수다를 떨었을 겁니다. 오늘 아침 꿈 얘기도 하고 서울서 온 딸내미 자랑도 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머릿속이 여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창수가 제 팔을 이끌어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혔어요.
출입구와 멀고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앉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 굳이 여기에 앉히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물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조용하니까 편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이 뻣뻣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자네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친한 얼굴들 사이에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창수가 제 어깨를 짓누르듯 눌러앉히더니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회관 안에 왁자지껄한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괴한 비명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약 기운 때문인 것 같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가 물결치듯 출렁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집 사는 구만석 영감이었어요. 79 먹은 꼬장꼬장한 양반이었습니다. 젊어서 읍내에서 한약방을 했다는데 저하고는 평소에 말도 잘 안 섞는 사이였어요. 영감탱이하고 속으로 부르며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퉁명스럽게 받는 까칠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빈자리가 많은데 내 옆에 앉은 걸까요? 이상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만석이 킁킁거리며 제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냄새를 맡는 것처럼요. 저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빼려 했어요. 할매, 오늘 향수 뿌렸어?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향수 같은 건 평생 발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를 돈도 없었고요. 아닌데 이건 향수가 아니요. 아주 고약한 풀냄새인데. 만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약재를 다뤄온 사람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주름진 얼굴 사이로 번뜩이는 그 눈이 무언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멀리서 창수가 이장님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건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제 쪽을 곁눈질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창수가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분명 그렇게 읽혔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떡국이 나왔습니다. 하얀 가래떡이 둥둥 떠있는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계란 지단과 파가 예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군침이 돌았을 텐데 속이 울렁거렸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심하게 떨려서 국물이 옷에 튀었어요.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영희가 혀를 차는 게 보였어요. 그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그때 창문 커튼 틈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아까 마을 입구에서 봤던 검은색 승합차가 회관 바로 앞에 와 있었어요. 문신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회관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장한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 명이서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저게 뭐지? 왜 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지?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 만석이 떡국을 먹는 척하며 제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목소리였어요. 할매, 숟가락 나. 입에서 천사의 나팔꽃 냄새가 나. 환각제야. 저 차 당신 정신병원에 쳐넣으러 온 거야. 천사의 나팔꽃.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환각제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멍했던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사위가 준 탕약, 숨겨진 소주병, 아침에 들었던 전화통화, 그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달짝지근하면서 비릿한 맛이 났던 거구나.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환각을 일으키는 약을 먹이고 술병을 숨겨두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발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년후견인이 되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내 딸과 사위가 그런 짓을 꾸미다니요. 소름이 온몸에 돋았어요. 창수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밖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였어요. 바깥에 남자들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회관 입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면 100% 잡힌다. 저 사람들이 팔을 붙잡고 차에 태워버릴 게 뻔했어요. 치매 노인이 발작을 일으켰다고 하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에 도망쳐야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연기를 하겠냐마는 살려면 해야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연기를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떡국 그릇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 뜨고 허공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에이구, 뱀이다. 떡국에 독사가 빠졌어. 고함 소리가 회관을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떡국 그릇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그릇 파편이 흩어졌어요. 말순 할매가 왜 저래? 뱀이라니 무슨 뱀?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아낙네들이 비명을 지르고 남정네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군가 뱀 잡을 막대기를 찾는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닥에 쏟아진 떡국과 저에게 쏠렸어요. 바로 이 틈이었습니다. 창수가 당황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달려왔어요. 영희도 뒤따라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뒷문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주방 옆에 있는 쪽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마을회관을 드나들었으니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어요.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을 새도 없었어요. 고무신 한 짝이 벗겨졌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눈밭을 달렸어요.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눈 속에 박힌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뒤에서 창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거기 서세요. 어머니가 지금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잡아요. 그 소리가 사냥개가 짖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를 쫓는 소리였어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뒤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로로 가면 차에 잡힌다. 저는 본능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뒷산 대나무 숲이었어요. 어릴 때 숨바꼭질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기억을 더듬어 언덕을 올랐어요. 눈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여러 번 손으로 땅을 짚으며 기어 올라야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시야가 자꾸 흔들렸어요. 나무가 2개로 보였다가 3개로 보였습니다. 두세 번 비틀거렸고 한 번은 눈 쌓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바닥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났어요. 멈추면 끝이니까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나무 숲에 들어서자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렸습니다. 빽빽한 대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차가운 대나무 줄기가 등에 닿았습니다. 싸늘한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거친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찾는 소리였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달콤하게 포장된 그 목소리가 이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76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핏줄이 내가 뼈가루 되도록 키운 자식이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니요. 젖먹이 때 밤새 안고 걸어다니며 재웠던 딸이에요. 학교 보내려고 새벽마다 콩나물 장사를 했던 딸이에요. 그 딸이 지금 엄마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추위가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얇은 코트 한 장으로는 한겨울 산속 추위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곱아지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을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저놈들의 죄를 밝혀야 했습니다. 내 땅을, 내 인생을 지켜야 했어요. 대나무 잎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환각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약 기운이 아직 덜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잡혔다, 끝났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거친 손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야 나. 소리 지르면 잡혀. 낮고 급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구만석 영감이었습니다. 아까 마을회관에서 환각제 냄새를 알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꼬장꼬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쭉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얼어 죽을 셈이야? 따라와. 만석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산더미였어요. 왜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하지만 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들렸거든요. 후레쉬 불빛이 대나무 숲 아래쪽을 훑고 있었어요. 우리는 소리를 죽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만석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어요. 79 먹은 영감이 어찌나 빠른지 저는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맨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어요. 발가락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중간에 한번 넘어져서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은 후레쉬 불빛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석이 저를 바위 뒤로 밀어넣고 몸으로 가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다행히 불빛은 다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산 중턱에 비닐하우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중 비닐로 덮인 제법 큰 하우스였어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왕 언니네 특용작물 하우스야. 여기는 아무도 안 와. 왕 언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마을에서 보험왕으로 유명했던 김옥분 언니였습니다. 젊어서 보험 영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가 은퇴하고 귀농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인 78 먹은 언니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을 열자 훈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연탄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고 선반마다 화분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약초 같은 것들이었어요.
공기 중에 은은한 풀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설날에 이게 무슨 꼴이요? 왕 언니였습니다. 퍼머 머리에 두꺼운 조끼를 걸친 채 저를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제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흑투성이의 맨발이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었을 테니까요. 발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어요. 눈 속에 박힌 돌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일단 이것 좀 덮어. 왕 언니가 얼른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건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 언니가 제 손을 감싸 쥐고 잔을 입에 대줬어요.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만석이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제 눈을 까뒤집어 보더니 맥을 짚었습니다. 오랫동안 한약방을 했던 사람다운 손놀림이었어요. 미치광이 풀을 아주 묽게 타서 먹였어. 그래서 뛸 힘이 있었던 거야. 진하게 탔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요. 미치광이 풀이라니. 아까 말한 천사의 나팔꽃이 그런 거였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단 뱃속에 남은 거 빼내야 해. 만석이 소금물을 타서 가져왔어요. 저는 그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역한 맛이 목구멍을 긁었어요. 잠시 후 위장이 뒤집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구석에 있는 양동이에 머리를 박고 토했어요. 위에까지 다 쏟아낼 때까지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신기하게도 머릿속은 안개 거치듯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흐릿하던 시야가 또렷해졌습니다. 아침부터 계속되던 그 몽롱한 느낌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손떨림은 여전했지만 생각만큼은 또렷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화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연탄불의 따스함이 피부에 느껴졌습니다. 좀 어때? 정신 돌아와? 왕 언니가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살펴보더니 소독약을 발라줬어요.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궁금한 걸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구영감, 어떻게 알고 따라온 거예요? 만석이 헛기침을 했어요. 처음부터 수상했어. 사위놈이 아침에 마을회관 들어오면서 밖에 차 대기시키는 거 봤거든. 사설 구급차였어. 그리고 할매한테서 나는 냄새가 영 이상했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소에 말도 안 섞던 영감이 저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할매 신랑한테 빚진 게 있어. 만석이 툭 내뱉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업이 망해서 죽으려고 할 때 제 남편이 보증을 서줘서 살아났다고 했어요. 다들 외면할 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은혜를 아직 못 갚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퉁명스럽게 굴었던 건 멋쩍어서 그랬던 거래요. 저는 영감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감이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자, 울긴. 울 시간에 증거를 찾아야지. 왕 언니가 구석에서 구형 노트북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제 주민번호를 물었습니다. 평소에 보험 관리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맡겨둔 게 있었거든요. 왕 언니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세상에. 잠시 후 왕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말순아, 이것 좀 봐.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근 한 달 새 제 이름으로 보험이 5개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일당, 치매 간병비, 후견인 배상 책임. 하나같이 수상한 것들이었어요. 보험료는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그리고 수익자는 전부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위 창수 이름이었어요. 이 도둑놈들이 내 명의로 보험을 5개나 들어놨네. 왕 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보험왕 출신답게 뭐가 뭔지 한눈에 파악한 거예요. 왕 언니 말로는 이런 식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입원시키면 매달 수백만 원씩 보험금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도 수년간요. 더 있어. 왕 언니가 다른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법원 등기 조회 화면이었습니다. 제 과수원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가 접수 대기 중이었어요. 재산을 묶어놓고 팔아치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제 땅이 곧 개발 예정지로 묶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보상금만 해도 수억 원은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돈을 노린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친엄마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콩나물 장사하면서 손톱이 까지도록 키운 딸이에요. 가난해서 맛있는 것 못 먹여도 늘 미안해하던 엄마를요. 영희가 내 딸이 이런 짓을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70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왕 언니가 제 등을 쓸어줬어요. 울어. 실컷 울고 정신 차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제가 물었어요.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약 성분 검사 결과도 없고 지금 신고하면 치매 노인 헛소리 취급받고 다시 끌려가. 그럼 어떡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왕 언니가 눈을 반짝였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놈이 직접 자기 입으로 범행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걸 증거로 남겨야 하고. 어떻게요? 내가 방법을 알아. 언니만 믿어. 왕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만석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하우스를 나갔어요. 읍내 후배 약사한테 아침에 제가 토한 것과 남은 탕약 봉지를 보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한다고 했어요. 법적 효력 갖추려면 전문가 소견이 필요해. 왕 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왕 언니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마을 단톡방이었습니다. 왕 언니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창수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세로 실종되셨습니다. 날이 추워 걱정입니다. 보시는 분 연락 주세요. 그 밑에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효자네. 어디 갔을까? 빨리 찾아야 할 텐데 하며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세게 울렸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것 같았어요.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연탄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불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가 아니라 신말순이다. 저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발로 요양원에 끌려가느니 싸우다 죽겠다고 다짐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왕 언니가 커다란 종이에 작전 계획을 그렸어요. 보험 영업 시절에 쓰던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녹슬지 않았더군요. 종이 가운데 창수 이름을 적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선들을 그렸습니다. 보험 사기, 환각제 투약,
강제 입원, 재산 탈취. 죄목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게 내 딸과 사위가 저지른 일이라니요. 일단 증거가 필요해. 3가지야. 왕 언니가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형사처럼 날카로웠어요. 첫째, 약 성분 분석 결과. 둘째, 창수놈이 직접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 셋째, 공모자들의 증언.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 분석은 내가 맡았으니까. 내일 아침이면 결과 나올 거야. 새벽 4시쯤 만석이 돌아왔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읍내 약사 후배한테 아침에 제가 토한 것과 남은 탕약 샘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급행으로 의뢰했으니 늦어도 정오 전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녹음은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어요. 왕 언니가 낡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구형 기계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험 영업할 때 쓰던 건데 아직도 잘 돼. 옷 안에 숨기고 창수놈 앞에서 자백을 유도하면 돼. 근데 저한테 그게 되겠어요? 약 기운도 덜 풀렸는데. 그래서 언니가 가는 거야. 왕 언니가 씩 웃었습니다. 무슨 계획인지 설명을 시작했어요. 왕 언니 말로는 창수가 마을 단톡방에 실종 신고를 올렸으니 조만간 경찰이 수색에 나설 거라고 했어요. 그 전에 창수를 따로 만나서 협상하는 척해야 한다고요. 제가 숨어 있는 곳을 안다고 접근한 뒤 적당히 구슬려서 범행 동기와 계획을 털어놓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언니가 보험 영업할 때 별별 사람 다 만나봤잖아. 사기꾼, 협잡꾼, 도둑놈. 저런 욕심쟁이들 구슬리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왕 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 보험왕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창수놈이 그렇게 쉽게 입을 열겠어요? 욕심쟁이는 욕심으로 낚는 거야. 왕 언니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가 슬쩍 말을 흘리는 거지. 말순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는데 찾아주면 뭘 줄 거냐고. 그 과수원 땅 개발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알거든. 적당히 배분하자고 하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뭔 소리든 할 거야.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왕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위험하면 그냥 빠져나와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걱정 마. 언니가 평생 사기꾼들 상대해 봤는데 저런 애송이한테 당하겠어? 왕 언니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보험왕 시절에 그 독한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왕 언니가 비닐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창수놈이 폭력을 휘두르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이 닫히고 왕 언니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만석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연탄불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옥분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요. 할매, 그 마음 알아. 근데 지금 할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만석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달력처럼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매가 최근 3개월 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일들을 전부 적어봐. 기억나는 대로. 날짜랑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약 기운이 빠지니까 머리가 맑아져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상한 일은 3달 전쯤이었습니다.
서울서 영희가 갑자기 내려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뜬금없이요. 그때 서류 몇 장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세금 관련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찍어줬습니다. 딸이 하자는 건데 뭘 의심하겠어요. 그 다음은 2달 전이었어요. 창수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시켜준다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치매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멀쩡한데 뭔 검사냐고 했지만 효도하는 거라고 우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는데도 창수는 뭔가 찜찜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상이 나와서 실망했던 거겠죠. 1달 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부엌에서 영희를 봤어요. 뭔가를 찬장 깊숙이 넣고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건강식품이라고 했어요. 그때 영희 얼굴이 살짝 굳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아침마다 영희가 탕약 같은 걸 끓여서 먹였어요. 엄마 몸에 좋다면서요. 저는 딸이 해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자꾸 깜빡하기 시작했어요.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고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고요. 적다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3달 전부터 착착 준비해 온 거예요. 서류에 도장 찍게 한 건 아마 위임장이나 후견인 관련 서류였을 겁니다. 치매 검사를 한 건 진단서를 미리 받아두려던 거였고요. 영희가 내 딸이 3달 전부터 이걸 계획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지. 10달 뱃속에 품고 전 물려 키우고 배고파도 딸 먼저 먹였는데 그 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왕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석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받았어요. 저는 옆에서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만석의 표정 변화를 살피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만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됐어. 녹음 성공이야. 저는 2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왕 언니가 해낸 거예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 후 왕 언니가 비닐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머리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어요. 다 들어있어. 창수놈이 제 입으로 다 풀었어. 왕 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저는 왕 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왕 언니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창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모님 땅이 도로 개발에 포함되면 보상금만 15억은 나옵니다. 거기다 보험금까지. 일단 입원시키면 후견인으로서 다 처분할 수 있어요. 아줌니가 위치 알려주면 5천만 원 드릴게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5억이요. 그 돈 때문에 친엄마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한 거예요. 5천만 원이면 제보비로 주겠다고요. 제 인생이 5천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더 있어. 왕 언니가 녹음기를 계속 재생했어요. 약은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천사의 나팔꽃 추출물인데 소량이면 환각만 일으키고 증거가 안 남아요. 3개월 동안 조금씩 먹였더니 확실히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개월이요. 3달 동안 제 딸이 제 밥에 독을 탔어요. 매일 효도한다며 끓여준 그 탕약이 전부 독이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긴다며 웃던 그 얼굴 뒤에 이런 흉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 언니가 제 등을 쓸어줬어요. 울어도 돼.
근데 너무 오래 울지는 마.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복수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해. 경찰에 가도 돼. 만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왕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직이야.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해. 뭔데요? 공모자 증언. 저 검은 승합차 운전한 놈들 말이야. 걔들이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왕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창수 혼자 이런 짓을 꾸몄을 리 없었어요. 분명 뒤에 누군가 더 있을 거였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서류를 만들고 요양병원까지 연결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저놈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불렀는지, 돈은 얼마 받기로 했는지, 그걸 알아내야 해. 만석이 말했어요. 정오가 되자 만석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약 성분 분석 결과였습니다. 만석이 결과지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스코폴라민 성분 검출. 환각과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약물이야. 이거 불법이거든.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럼 창수놈이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것도 알아내야지. 약 출처까지 밝히면 완벽한 증거가 돼. 증거가 하나 더 확보됐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점점 올가미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일단 오늘 밤에 정찰을 나가자. 저 승합차 놈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해. 만석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눈은 그쳤지만 하늘이 흐렸습니다. 해지면 움직이자. 어두워야 안 들켜.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셋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버 탐정단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복수의 칼날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저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요. 두고 보자, 박창수. 이 악독한 놈.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왕 언니가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검정 패딩에 검정 바지, 검정 모자까지. 어둠 속에 녹아들기 위한 복장이었어요.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꼭 첩보 영화에 나오는 사람 같았어요. 76 먹은 할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만석이 손전등 대신 핸드폰 불빛을 쓰자고 했어요. 손전등은 너무 눈에 띄니까요. 왕 언니가 녹음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한지, 작동은 잘 되는지 꼼꼼히 살폈어요. 자, 작전 설명한다. 만석이 종이를 펼쳤어요. 마을 지도였습니다. 연필로 빼곡히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 승합차가 마을 입구에서 사라진 뒤로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어. 읍내 여관에 묵고 있더라고. 왕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관이면 내가 알아. 주인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거기 가서 놈들이 뭘 하는지, 누구랑 연락하는지 확인해야 해. 저는 긴장됐습니다. 76 먹은 늙은이가 정찰이라니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녁 7시 우리는 비닐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눈이 그친 뒤라 길이 얼어붙어 미끄러웠어요. 달빛이 눈밭에 반사되어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만석이 앞장서고 왕 언니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산길을 돌아 읍내로 향했습니다. 큰 길로 가면 눈에 띌 수 있으니까요. 가끔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0분쯤 걸어서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읍내였지만 설날 연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음식점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웃음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골목길로 다녔습니다. 왕 언니가 길 안내를 했어요. 이 동네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여관은 읍내 외곽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외벽 페인트도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우리는 맞은편 폐가 담벼락 뒤에 숨었습니다. 허물어진 담 틈으로 여관 주차장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검은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어요. 번호판까지 똑같았습니다. 찾았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저거야. 저 차 맞아. 저는 속삭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기다려. 놈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웅크린 채 기다렸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발가락이 곱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도 시려서 호호 불어가며 녹였어요. 왕 언니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저한테 건넸습니다. 미리 챙겨온 거였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추위쯤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관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나왔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봤던 문신한 남자와 또 다른 덩치 큰 남자였어요. 둘 다 담배를 피우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들어야 해. 왕 언니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했어요. 들키면 어떡해요. 하지만 왕 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살금살금 이동했어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게 대단했습니다. 저와 만석도 뒤를 따랐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관 주차장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녹슨 철제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숨었어요. 코를 틀어막고 참았습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 다행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 늙은이 하나 못 잡아서 이게 뭐야? 산으로 도망쳤대요. 경찰이 수색 중인데 아직 소식 없고 사장님이 화나셨어. 빨리 처리 안 하면 우리 돈 못 받는다고. 사장님이라고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창수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형, 그 사위놈 말이야. 뭔가 이상해. 자기 장모 잡아달라고 하면서 우는 척 하는데 눈에 눈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당연하지. 돈 때문에 하는 짓인데 뭔 정이 있겠어. 우리도 돈 받으면 끝이야. 근데 그 마누라는 어떻게 된 거야? 친엄마잖아. 마누라가 더 독하대. 이혼 직전이라 위자료 뜯어내려고 사장님한테 협조하는 거래.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요. 제 딸이 이혼 위자료 때문에 이러고 있었어요. 배신감이 2배로 밀려왔습니다. 근데 그 땅이 진짜 15억이나 해? 개발 들어가면 그 이상이래. 사장님이 직접 알아봤대잖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돈이었어요. 제 인생이 그놈들한테는 그냥 돈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때 문신한 남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박 사장님. 아, 네.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내일 다시 수색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박 사장.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창수 뒤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의 배후. 아니, 창수 자체가 배우일 수도 있었습니다. 야, 사장님이 내일 직접 온대. 여기서 만나자고. 진짜요?
그 바쁜 사람이 돈이 걸린 일이니까. 그 땅 개발 정보를 사장님이 먼저 알아낸 거잖아. 자기 몫을 챙기려면 빨리 처리해야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온다고요. 그 사람까지 잡으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남자들이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숨을 죽이며 담벼락을 따라 이동했어요. 골목길을 돌아 안전한 곳까지 이동한 뒤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들었지? 내일 그놈들 두목이 온대. 만석이 말했어요. 왕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왕 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눈치였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잠깐 설마. 왕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사장이 혹시 박창수 사장 아니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창수요. 제 사위 박창수요. 사위가 사장이에요? 몰랐어? 창수가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 한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꽤 크다던데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영희가 늘 창수 자랑만 했지 구체적인 건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서 잘 나간다. 큰 회사 다닌다. 그런 얘기뿐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계획을 창수가 직접 짠 거예요. 단순히 영희 남편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회사 사장으로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놈들은 창수 회사 직원인 거예요? 아마 그렇겠지. 부동산 개발 쪽은 불법적인 일 처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땅 주인 협박하거나 세입자 내쫓거나 그런 더러운 일 시키는 거지. 왕 언니가 이를 갈았어요. 보험 영업 시절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나 봅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냥 못된 사위가 아니라 조직을 가진 사업가였던 거예요. 돈과 인력을 동원해서 계획적으로 저를 노린 거였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큰 상대를. 저는 겁이 났습니다. 우리는 늙은이 셋뿐이었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상대는 회사를 가진 사업가의 건달 같은 부하들까지 있는데요. 만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매, 골리앗도 다윗한테 졌어.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맞아. 오히려 좋아. 두목을 잡으면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 왕 언니가 눈을 반짝였어요. 보험왕 시절에 그 독한 기운이 살아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내일 그놈이 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녹음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창수가 직접 지시하는 장면을 잡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녹음만으로 될까요? 녹음의 약물 분석 결과 보험 서류까지 합치면 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때 나도 같이 가서 증언할 거야. 내가 직접 창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왕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어요. 떨리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비닐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총총이 박힌 별들이 마치 영감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영감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까요? 도둑 들었다던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영감이 경고해 준 거였어요. 도둑이 바로 제 사위였다는 걸. 영감, 걱정 마세요. 반드시 복수할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내일 반드시 저놈들을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복수할 거예요. 비닐하우스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추웠던 몸이 녹으면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우리는 내일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여관 구조를 그리고 누가 어디서 대기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꼼꼼히 계획했어요. 잠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기다려라, 박창수. 이 악독한 도둑놈들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최종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서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연탄불 앞에 앉아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며 밤을 보냈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 언니가 여관 주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 된 우정이 이런 데서 힘을 발휘하네요. 창수 일행이 오후 2시에 여관에서 만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작전은 간단해. 만석이 종이 위에 여관 구조를 그리며 말했어요. 옥분이가 먼저 들어가서 여관 주인한테 협조를 구해. 옆방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듣는 거야. 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만석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매는 대기해. 위험해. 싫어요. 나도 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었어요. 남의 손에만 맡길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밖에서 망을 봐.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오후 1시 반 우리는 비닐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풀려서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질퍽한 길을 걸으며 읍내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모든 게 결판나는 날이었습니다. 여관에 도착하니 1시 50분이었어요. 왕 언니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손님처럼 자연스럽게요. 저와 만석은 맞은편 가게 앞에서 대기했어요. 담배 가게 처마 밑이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눈에 띄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나서 왕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준비 완료라고요. 여관 주인이 창수 일행 옆방을 비워뒀고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2시 정각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여관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외제차였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비싼 차였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 박창수였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구두는 새 것처럼 반짝였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재벌 사장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제 사위라니. 저 사람이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한 사람이라니. 처음 영희가 데려왔을 때는 그렇게 공손하고 착해 보이더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당장 달려가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창수가 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어제 봤던 문신한 남자들도 합류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만석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왕 언니였습니다. 다 녹음했어. 창수놈이 직접 지시하는 거 전부 담았어. 완벽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증거를 잡았어요. 드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왕 언니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뭔데요? 창수놈이 경찰한테 뇌물을 줬대. 지역 파출소 순경 하나가 창수 편이래.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수 있어.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경찰까지요. 상대가 너무 컸어요. 돈이면 뭐든 되는 세상인가요? 그럼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검찰에 직접 고발해야 해. 지역 경찰 건너뛰고 아니면 서울 경찰청에. 만석이 뭔가 생각난 듯 눈을 빛냈어요. 내 조카가 서울 경찰청 강력반이야. 걔한테 연락해 볼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만석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관 문이 벌컥 열렸어요. 창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통화 중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우리 쪽을 봤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예요. 선글라스를 벗고 다시 한번 저를 쳐다봤어요.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간 창수가 부하들에게 뭔가를 외쳤어요. 저기, 저 할매 잡아. 문신한 남자들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 만석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우리는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어요. 좁은 골목이라 차가 못 들어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76 먹은 늙은이였습니다. 오래 뛸 수가 없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기 숨어. 만석이 저를 쓰레기통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고 더러운 곳이었지만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음식물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만석은 계속 달렸어요. 놈들의 주의를 끌려는 거였습니다. 영감님,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그 나이에 저 젊은 놈들을 어떻게 따돌리려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웅크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만석을 쫓아간 것 같았어요. 만석이 걱정됐습니다. 79 먹은 영감이 저 젊은 놈들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제발이요. 제발 무사하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일어났어요. 핸드폰 불빛을 켜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엄마. 돌아보니 영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제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엄마, 미안해. 영희가 울먹였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나 잘못했어. 창수한테 협박당했어. 이혼하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엄마 땅 팔아서 정리하자고. 나도 피해자야. 저는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제 밥에 독을 탄 사람이 피해자라고요. 영희야. 내가 직접 약을 탔잖아. 그건 창수가 시킨 거야.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몰랐어. 정말이야. 영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가. 창수한테서 벗어나게 해줄게. 경찰에 같이 신고하자.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영희가 진심인 것 같았어요.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정말 창수한테 협박당한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희의 눈빛이요. 눈물은 흘리는데 눈 자체는 차가웠어요. 예전에 거짓말할 때 하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표 위조했다가 들켰을 때도 저런 눈을 했었어요. 입으로는 울면서 눈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자고? 어느 경찰? 제가 물었어요. 영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파출소. 여기 파출소에.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왕 언니가 말했잖아요. 파출소 순경이 창수 편이라고. 영희는 저를 그 파출소로 데려가려는 거였습니다. 또 함정이었어요. 저는 영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또 속이려고? 석 달 동안 독 먹인 것도 모자라서?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순순히 따라와. 안 그러면 힘들어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게 영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창수와 부하들이었어요. 포위당한 거였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이네요. 창수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 웃음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유롭게 걸어왔어요. 설날에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시는 거예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비꼬는 말투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순히 오시면 좋겠는데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 해치시면 안 되잖아요. 창수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문신한 남자들이 양옆에서 다가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앞에는 창수, 뒤에는 영희. 양쪽에서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양옆을 막고 있었어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복수도 못하고 끌려가는 건가? 영감, 미안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였어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골목 입구로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5명, 6명. 총을 들고 있었어요. 꼼짝 마. 손 들어. 앞장선 경찰이 외쳤습니다. 젊은 형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아봤어요. 만석 영감 조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반 형사라고 했어요. 만석이 연락한 거였습니다. 만석이 도망치면서 조카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 목숨을 살린 거였습니다. 고마웠어요. 경찰들이 창수와 부하들을 에워쌌습니다. 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의 여유가 싹 사라졌습니다. 선글라스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부하들은 이미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문신한 팔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꼼짝도 못했어요. 저항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창수 씨 약물 투여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만석의 조카 구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35쯤 돼 보이는 젊은 형사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단호했어요. 창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 추가됩니다. 구형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창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두 명의 경찰이 양팔을 잡고 꺾었어요. 창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거예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희도 체포됐습니다. 공범 혐의였어요. 영희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원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엄마. 영희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낳은 딸인데,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수사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형사가 미리 연락해 둔 거였습니다. 지역 파출소가 아니라 도 경찰청 본부에서 직접 수사를 맡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피해자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에 의자 2개,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대나무 숲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구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메모장을 펼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시간 많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난 3개월간의 일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내려온 것, 서류에 도장 찍은 것, 탕약을 먹인 것,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 설날에 마을회관에서 벌어진 일까지 말하면서 몇 번이나 울었어요. 구형사는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증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가방에서 하나씩 꺼냈습니다. 왕 언니가 녹음한 파일, 만석이 받아온 약물 분석 결과, 보험 가입 내역 캡처 화면, 전부 구형사에게 넘겼습니다. 구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창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 땅이 도로 개발에 포함되면 보상금만 15억은 나옵니다. 일단 입원시키면 후견인으로서 다 처분할 수 있어요. 구형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약물 투여, 유기치사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유기치사미수라니 저를 죽일 뻔했다는 거잖아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조사가 끝난 뒤 왕 언니와 만석이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두 사람 얼굴에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왕 언니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고생했어, 말순아. 이제 다 끝났어.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나 진짜 끌려갔을 거야. 평생 요양원에 갇혀서 살았을 거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왕 언니도 눈물을 훔쳤어요. 만석은 멀찍이 서서 헛기침만 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괜히 창밖을 바라보며 코를 훌쩍였어요. 영감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만석이 손을 내저었어요. 고맙긴. 할매 신랑한테 진 빚 갚은 것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이 벌개진 게 보였어요. 무뚝뚝한 영감도 속마음은 따뜻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왕 언니 집에서 잤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며칠을 보냈더니 따뜻한 방이 천국 같았어요. 왕 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뜨끈한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영희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릴 때 웃던 얼굴, 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얼굴, 그리고 오늘 수갑 채워진 채 끌려가던 얼굴.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구형사였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지금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피의자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꼭 할 말이 있다고요. 영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보자고 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또 하려는 걸까요? 새벽 5시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왕 언니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었어요. 딸과의 마지막 대화는 둘만의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니 영희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였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지고 맨 얼굴이었어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꾸미고 다니던 영희가 이런 모습이라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엄마.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예전에 어릴 때 잘못하고 나서 용서를 빌 때 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 창수가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진짜 몰랐어요. 그게 변명이 되니?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먹였잖아. 엄마가 이상해지는 거 보면서도 계속 먹였잖아. 영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무서웠어요. 창수가 내가 빠지면 나도 같이 망한다고. 빚이 너무 많았어요. 빚이 많으면 엄마를 팔아도 되는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콩나물 장사하면서 손톱이 까지도록 일했어. 내 학비 대느라 밥 굶은 날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대학 갈 때 논 팔아서 등록금 냈어.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영희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미안하면 뭘 해? 이미 다 끝났는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영희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만 알아줘요. 창수 뒤에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계획 전체를 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창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누군데? 영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 회장이요. 조강태 회장. 그 땅을 진짜로 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조강태.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창수 회사가 그 사람 거예요. 창수는 그냥 사위 노릇하면서 일을 진행한 거고, 진짜 주인은 조 회장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대가 더 컸어요. 창수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무서웠어요. 그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알면 엄마도 무서울 거예요. 영희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싸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형사에게 영희가 한 말을 전했어요. 구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뭔가 생각에 잠겼어요.
조강태 회장이요. 이 지역 개발 사업을 여러 개 따낸 사람입니다. 건설 쪽에서 꽤 유명해요. 정치권에도 줄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 사람이 진짜 배우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손을 못 대요. 그 정도 인물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역풍 맞아요. 구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박창수부터 제대로 조사해 봐야 해요. 그 과정에서 조 회장 연결고리가 나오면 좋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었어요. 진짜 도둑을 잡아야 했습니다. 제 땅을 노린 진짜 악당을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경찰서 창문으로 붉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설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저는 떡국을 먹다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찰서에서 딸과 사위를 고소한 사람이 됐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조강태라는 진짜 배우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밝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6 먹은 늙은이가 거대한 건설 회장과 싸워야 한다니. 무섭기도 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영감, 지켜봐 주세요. 끝까지 싸울게요. 반드시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아직 다 갈리지 않았어요. 싸움은 아직 계속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수는 구속 기소됐어요. 약물 투여, 사기, 유기치사미수 혐의였습니다. 영희는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자수와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문신한 부하들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조강태 회장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창수가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조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진짜 배우가 빠져나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창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진짜요? 네. 조 회장이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알고 보니 조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창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모든 책임을 창수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창수가 분노해서 전부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창수의 진술에 따르면 조 회장이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짰다고 했습니다. 제 땅이 도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창수를 시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 자격으로 땅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약도 조 회장이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창수 회사 자체가 조 회장 소유였고 창수는 그냥 바지 사장이었어요. 월급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였습니다. 이틀 후 조강태 회장이 체포됐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왕 언니 집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봤습니다. 양복 입은 노인이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이었어요. 이른이 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씁쓸했어요. 조 회장은 제 땅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독거노인 3명의 땅을 이미 빼앗은 전력이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려서 가짜 후견인을 세우고 재산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여죄가 줄줄이 드러났어요. 사기, 문서위조, 강요. 피해자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구형사 말로는 징역 15년 이상 나올 거라고 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왕 언니 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영감 보이세요? 도둑놈들 다 잡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와 허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3월이 됐습니다. 저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2달 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 이장님이 달려나왔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어머니, 살아계셨구만요. 뉴스에서 봤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설날에 실종됐다가 사위한테 당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던 거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집은 그대로였어요. 마당의 감나무도, 뒤뜰의 장독대도, 처마 밑 고드름은 녹아서 없어졌지만 처마 끝에 참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엔 그냥 낡은 집이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을 지켜냈다는 게 감사했어요. 과수원에도 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나 있었어요. 올해도 사과꽃이 필 거예요. 올해도 빨간 사과가 열릴 거예요. 이 땅을 지켜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영감 묘소에도 다녀왔어요. 산소에 올라가 절을 했습니다. 겨우내 쌓였던 낙엽을 치우고 잡초도 뽑았어요. 묘비를 손으로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영감, 나 살아남았어요. 도둑놈들 다 감옥 보냈어요. 그 땅 지켜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영감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어, 할매. 잘했어.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무섭고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감 곁에 오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왕 언니와 만성 영감이 자주 찾아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왔습니다. 셋이서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기도 했어요. 왕 언니가 안주를 싸오고 만석이 직접 담근 동동주를 가져왔습니다. 봄볕 아래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우리가 실버 탐정단이래. 왕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막걸리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노인 있으면 우리가 나서자.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더라고. 에이,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지. 만석이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괜히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평생 혼자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친구들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인생 뭐 있나요? 76에도 새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4월 어느 날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마당 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영희를 보니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판받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영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 문득 영희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엄마 손을 꼭 잡고 학교 가던 모습, 고등학교 때 시험 못 봐서 울던 모습,
대학 합격해서 엄마 목을 끌어안던 모습, 다 제가 키운 아이였습니다. 한참 후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용서는 못해. 아직은.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근데 밥은 먹고 가. 영희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좋아하던 순두부 된장찌개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영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영희가 일어섰습니다. 갈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래. 영희가 문을 나서다가 돌아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창수랑 이혼했어요. 모든 거 정리했어요. 앞으로 혼자 살 거예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영희가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대문을 바라봤어요. 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요. 5월이 됐습니다. 과수원에 사과꽃이 폈어요. 하얀 꽃이 만발했습니다. 가지마다 꽃이 무겁게 달려 있었어요. 꿀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꽃 사이를 걸으며 웃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도로 개발 보상금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제 땅값으로 12억이 나왔어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뭘 할지 생각했습니다. 마을 노인정을 고치기로 했어요. 난방시설이 낡아서 겨울마다 어르신들이 고생했거든요. 보일러도 바꾸고 창문도 이중창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사업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조강태 같은 사람들한테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서로 돌봐야 했습니다. 왕 언니가 물었어요. 그 많은 돈을 왜 남한테 써? 내가 편하게 쓰면 되잖아. 저는 웃었어요. 돈이 뭐라고. 사람이 먼저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함께 살아야지.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영감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올해 나이 77이 됐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딸한테 배신당하고 사위한테 독을 먹고 대나무 숲에서 얼어 죽을 뻔하고 그런데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늘이 아직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해요.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잃은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걸 얻기도 하고요. 땅을 지키려다가 친구를 얻었고 딸을 잃었다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저는 오늘도 과수원을 걸었습니다. 사과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제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꽃은 필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이 과수원을 지키면서요. 영감, 아직 저 안 갈 거예요. 할 일이 많거든요. 노인정도 고쳐야 하고 반찬 배달도 해야 하고 왕 언니랑 만성 영감이랑 막걸리도 마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려요. 천천히 갈게요. 기다려요, 영감. 보고 싶어요. 많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